그리고 사과는 면역 체계를 증강시켜 주는데요. 사과에는 꽤 많은 양의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인 우르솔산이라는 물질은 비만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물질이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퀘르세틴이라고 불리는 산화 방지제 성분을 통해서 폐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한 주에 적어도 5개 이상의 사과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사과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그 이유는 사과로 인한 아세틸콜린 생성 증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신경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진행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알츠하이머, 즉 치매가 발병할 확률을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사과를 아침에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민간요법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날것으로 먹으면 좋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나 특히 환자분들은 사과를 삶아서 먹으면 아침에 먹을 때 위장에 무리가 안 가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이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고 식체, 구토, 설사 또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껍질째 얇게 썰어서 약 20도의 식염수에 6, 7시간 정도 담갔다가 꺼낸 다음에 즙을 내고 이것을 매일 수시로 100g씩 마셔보시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병이 없는 분들도 반컵씩 마시면 위장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면서 변도 잘 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동시에 피부에도 윤기를 주는데요. 이것은 사과 안에 풍부한 산과 사과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먹으면 건강해지게 되고 여성이 먹으면 아름다워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꼭 드셔보셔야겠죠? 혹시 오늘 아침에는 뭐 드셨나요? 아마도 몸에 좋다는 음식을 드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이 넘쳐서 도대체 어떤 음식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헷갈리고 너무 정보가 많아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고르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하는 시간과 채워야 하는 시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음식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몸을 먼저 비워야 한다는 건데요. 비우지 않으면 채우지 못한다는 말처럼 먼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였던 나쁜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몸을 비운다는 것은 몸을 해독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독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우리 몸 안에 대사기관들 그리고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주어야겠죠. 좋은 것들로 채운다는 것은 음식으로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우리 몸이 병들어가는 이유는 음식 독소, 스트레스, 과로, 외부 환경, 유전적 체질 이렇게 5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음식 독소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고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고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흡수 시간이나 배출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몸에 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 독소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는데요. 다행인 것은 음식 독을 없애는 것은 다른 독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음식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적게 먹는 것 또는 꼭꼭 씹어서 먹는 것 이외에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식을 먹는 시간, 즉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을 채워야 하는 시간과 비워야 하는 시간 그리고 특히 아침 공복에 독소 배출을 위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몸이 어떤 원리로 대사를 하는지 그리고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기존에 먹던 시간에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몸의 배출 시간과 흡수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몸은 24시간 생체 리듬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배설하고 아무 때나 잠든다면 흡수와 배설 그리고 회복에 지장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생체 리듬이 깨진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에는 민감하지만 먹는 시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는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배웠었는데요.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서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옳은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루 24시간을 3등분하게 되면 8시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시간 중에서 식사에 적당한 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바로 이때가 인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영양물질을 흡수하는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신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8시간 안에 먹는 일을 모두 마쳐야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아침을 먹어야 두뇌 회전이 잘 되고 하루를 활기차게 열 수 있다는 것은 생체 리듬하고 안 맞는 말이 되게 되는 거죠. 생체 리듬으로 보자면 오전 시간은 인체가 정화되고 해독되는 배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은 몸에 득이 아니라 해가 되며 어떤 면에서는 야식보다도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용변을 우리가 아침에 보아야 하는 시간에 고형의 음식을 먹게 되면 인체가 정화, 해독, 배설에 들이는 에너지를 소화와 흡수에 사용하게 돼서 오히려 독소가 다시 쌓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새벽 4시부터 낮 정오 12시까지는 인체가 배출을 하는 시간이니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 시간에는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스스로 정화를 하고 배출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영양물질의 흡수는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가 배출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될까요? 바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몸의 생체 리듬상 영양분을 흡수하는 시간인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가진 음식들을 섭취하면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같은 3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어떤 생체 리듬이 있을까요? 이 시간은 바로 나눔과 복구의 시간인데요. 우리 몸을 복구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며 낮 동안 피로해진 신체를 치료하고 다친 세포를 복구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에 음식물을 많이 섭취를 하거나 잠을 자지 않게 되면 세포는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우고 채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항상성과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나아가 암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정리해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흡수의 시간이고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복구의 시간,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가 배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도 낮 12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있어야 할까요?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가 배출의 시간이고 아침 공복 시간으로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의 시간인 만큼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 몸의 유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주먹만한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식이섬유 4g 정도가 들어있고 이 식이섬유가 팩틴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바로 이 팩틴이란 성분이 수용성의 식이섬유로서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사과가 제공하는 식이섬유는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지속시켜줍니다. 이 포만감의 원리는 우리의 몸은 설탕이나 정제된 곡물에 비해서 복합 식이섬유를 소화하는데 더 오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면역체계를 증강시켜주는데요. 사과에는 꽤 많은 양의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인 우르솔산이라는 물질은 비만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물질이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퀘르세틴이라고 불리는 산화방지제 성분을 통해서 폐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한 주에 적어도 5개 이상의 사과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사과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그 이유는 사과로 인한 아세틸콜린 생성 증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신경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진행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알츠하이머, 즉 치매가 발병할 확률을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사과를 아침에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민간요법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날것으로 먹으면 좋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나 특히 환자분들은 사과를 삶아서 먹으면 아침에 먹을 때 위장에 무리가 안 가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이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고 식체, 구토, 설사 또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껍질째 얇게 썰어서 약 20도의 식염수에 6, 7시간 정도 담갔다가 꺼낸 다음에 즙을 내고 이것을 매일 수시로 100g씩 마셔보시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병이 없는 분들도 반컵씩 마시면 위장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면서 변도 잘 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동시에 피부에도 윤기를 주는데요. 이것은 사과 안에 풍부한 산과 사과철
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먹으면 건강해지게 되고 여성이 먹으면 아름다워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꼭 드셔보셔야겠죠? 두 번째 음식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오트밀은 귀리를 볶은 다음에 거칠게 부수거나 납작하게 눌러 만든 식품이에요. 이미 외국에서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외국에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귀리는 곡물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가가 아주 높은데 특히 베타글루칸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귀리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낮춰주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과식을 예방할 수 있는 호르몬인 펩타이드 분비를 촉진시켜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한 오트밀은 철분, 비타민 B, 망간,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셀레늄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보통 오트밀을 우리가 구입하면 건조된 납작 곡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냄비에 오트밀과 물을 넣고 끓여서 드시면 누룽지 같은 식감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쌀로 누룽지를 만들어 먹는 것보다 당 흡수가 적어서 건강식으로 아침에 먹기에는 딱 좋은 음식이 될 겁니다. 근데 오트밀만 먹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추천드린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섞어서 드셔보시면 맛과 영양 둘 다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견과류는 항산화 물질의 훌륭한 공급원이죠. 주요 성분으로는 마그네슘, 칼륨,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특히 아침에 먹기에 좋은 견과류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지방과 섬유질 함량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점심 식사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견과류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칼로리가 높은 편이지만 우리의 몸은 지방을 모두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공된 고지방 제품과는 달리 견과류는 일부 칼로리만을 흡수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과하면 안 좋을 수 있는 것은 아시죠? 그 외에 성인병 예방에도 정말 좋은데요. 견과류는 심장이나 뇌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 견과류 중에서 인간의 뇌 모양과도 비슷한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칼슘, 비타민 B군 뿐만 아니라 뇌 발달과 두뇌 활성화에 좋은 비타민 A와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중년이라면 견과류 중에서 호두를 꼭 빼먹지 말고 드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알아도 그릭 요거트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마트에 가보시면 그릭 요거트 제품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 비교하면 단맛이 좀 적지만 건강에는 훨씬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릭 요거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릭 요거트는 대개 우유를 절반 정도가 될 때까지 농축한 뒤에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축 과정 없이 바로 발효해 만드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칼슘, 단백질 등의 주요 영양소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그릭 요거트에는 인공 감미료 등의 식품 첨가물이나 설탕이 아주 적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맛이 없다거나 좀 뻑뻑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몸에는 더 좋은 거죠. 그릭 요거트는 효능도 정말 많은데요. 먼저 누구나 다 아시는 엄청난 양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이 최상의 상태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박테리아를 가리키죠.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잠도 잘 오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장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피부까지도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유명한 영양학자인 마야 펠러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군것질을 하거나 폭식을 할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운동하고 나서 지친 근육에 그릭 요거트가 효과적입니다. 바로 단백질에 든 아미노산이 손상된 근육 조직을 재건시켜주고 새로운 근육세포를 생산하도록 돕기 때문이죠. 또한 영양학자들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다면 그릭 요거트를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그릭 요거트에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덕분인데요. 마트에서 구매할 때는 성분표를 잘 보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할 수 있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으니 꼭 집에서 만들어 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추천해 드린 견과류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요즘 냉동으로 블루베리 사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 중에 대표 주자인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높여주고 혈압과 신진대사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눈을 보호해주고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당뇨병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블루베리는 당 성분이 좀 높게 들어있어서 아침에 드실 때 20알 정도만 드셔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 위에 추천해드린 다른 음식들과 적당량을 섞어서 같이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드시는 양배추는 과연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배추는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양배추는 위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세 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식이섬유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죠. 근데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U? 이건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은 아니에요. 비타민 U는 그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인데 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러요. U는 그 궤양에 얼서 그 영어의 첫 글자 U를 가져와서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인데,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능이 있고, 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공복에 명치 끝, 배 윗부분, 명치 있는 부분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될 수 있죠. 이런 통증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요. 또 위염과 위궤양도 억제해주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고, 위암이 발생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죠. 또 비타민 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간세포의 손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사실 이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십자화과 채소라면 뭐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부 등등이 포함되죠. 100g당 약 비타민 U가 함량이 약 배추에는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는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로 이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 함량이 달라져요. 푸른색의 겉잎, 하얀색의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속잎에는 46.3mg, 심지에는 30.6mg 함유가 되어 있어요.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제가 드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드셔야 될 필요는 없겠죠.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그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돼요. 이 인돌3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미국 미시건 주립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약 72%나 낮은 것으로 보고했고,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조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방광암이나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 바로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에요. 몸에 진액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봐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몸의 진액이라고 하면 혈액이나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에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우리 몸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이에요. 몸 안에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진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손발도 차고,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바로고 혈액순환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또 당연히 기관지도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관지는 다이렉트로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칼칼하고 목소리도 잘 나지 않는 현상도 나오고, 위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또 위축적 위험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박동도 빨라질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또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굉장히 다양해요.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는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대부분 수분이 보충되긴 하지만 대부분 소변이 빠져나가게 되죠. 소변으로.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돼서 몸에 진액을 보해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한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한의학에서 많이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뼛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 팽만이 일어나서 설사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이에요. 위장 점막이 위축돼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양배추를 적당히 드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한 번에 드실 때 약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돼요.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갑상선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거예요.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도 괜찮죠. 양배추에는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이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래요.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이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 왜냐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말 그대로 빨리 굳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시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U나 C와 같은 좋은 성분들은 열에 약해서 이 조리 과정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인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 참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는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돼요. 이때 양배추만 갈아 드시면 맛이 굉장히 없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도 아침마다 주스를 정말 많이 갈아서 먹는데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3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3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약 40일 정도 된 양배추예요. 모공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돼요.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죠. 아직 더 많이 자라야 돼요.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예요. 입이 생각보다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처럼 생겼어요.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 가운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먹는 양배추인데 이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많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많이 묻지 않는데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건 맞지만 보시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국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의 농약은 많이 묻어있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 이때 양배추를 수확해서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거죠. 이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양배추를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돼요.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의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 피로감이 몰려들고 기운이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어떤 게 있죠? 바로 수박이죠. 더울 때 갈증과 더위를 씻어주는 수박도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수박을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수박을 드실 때 올바로 알고 드시면 건강한 분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껍질 버리기 참 귀찮죠? 이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수박과 상극인 음식들과 주의할 점,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수박의 효능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의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 피로감이 몰려들고 기운이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에서는 부정맥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함께 드시면 지나친 칼륨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수박과 함께 치즈 요거트를 곁들인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박과 치즈 요거트는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같이 먹으면 달콤 짭짤해서 먹기에는 너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수박 속에는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수분과 비타민까지 가득합니다. 눈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비타민 A와 우리 몸의 에너지 충전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그리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뜨거운 여름에 수박 한 입 먹으면 더위에 지친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바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수박의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 곧바로 흡수가 돼서 기력 회복에 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 치즈와 함께 드시면 수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박에 가득한 수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비타민을 채워주고, 반대로 혈관 속의 찌꺼기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치즈와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기 때문에 소화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치즈와 요거트는 느리게, 수박은 빠르게 반응하게 되면서 복부의 팽만감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같은 기름으로 범벅된 음식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속의 열을 뚝 떨어뜨려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름기 가득한 튀김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속에서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서 소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해서 소화를 더욱 느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유독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식후에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셨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소화를 위해 수박을 식후에 바로 디저트로 드시기보다는 공복에 따로 드셔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무엇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깜짝 놀랄만한 음식인데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수박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 혈당이 낮아지고 당뇨병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 수박과 계피가루를 함께 드시면 이런 당뇨 관리 효과를 배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박의 당이 혈당을 높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피가루와 함께 드시면 안심하고 수박을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계피가루를 도대체 어떻게 수박과 같이 먹냐고요? 그럴 줄 알고 함께 먹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수박 토마토 샐러드인데요. 수박 한쪽과 토마토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준비해 주시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상추나 깻잎 같은 녹색잎 채소를 곁들이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수박 레몬 주스도 있는데요. 물 200ml 정도에 수박 한쪽, 레몬 한 개를 믹서에 갈아주고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 마시면 됩니다. 토마토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수박의 색이 빨간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기적의 항암식품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빨간색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죠.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무려 30% 정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박의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혈전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세포가 노화되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줍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도 있겠죠.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혈관을 청소하며 염증까지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와 수박의 항암 효능은 전립선암과 동맥경화에 매우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알려드렸던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수박과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고,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서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수박씨 혹시 뱉어서 버리시나요? 앞으로는 꼭 수박씨도 씹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씨가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수박씨는 30%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씨앗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잣이나 땅콩, 또 해바라기씨보다 월등히 높은 양입니다. 수박씨의 나머지는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입니다. 리놀레산은 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뇌 기능을 올려주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효능을 발휘하죠. 게다가 수박씨의 리놀레산은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것도 차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서 각종 성인병 예방에 최고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고 살균까지 시켜주어서 암 발생을 막아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수박씨를 모아서 씻어서 말린 뒤에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수박이 다 좋은데 수박 껍질이 부피가 커서 버리기가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수박을 빨간 부분만 먹고 흰색 부분은 그냥 버리게 되는데요. 이 흰색 수박 껍질 부분이 우리 몸에는 아주 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의 흰색 껍질 속에 가득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수박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로 좋은 수박차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붓는 부종은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으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장기가 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노폐물이 제때 잘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노폐물이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트룰린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형태인 요소로 바뀐 다음 우리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에 많이 들어있어서 붓기 제거 및 독소의 배출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시트룰린은 동맥혈관 자체를 넓게 만들어 주어서 혈관이 넓어지는 만큼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도 원활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빨간 과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 껍질을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박 껍질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깍두기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썬 다음에 소금에 절이고 매실청이나 식초를 넣고 숙성을 시키면 맛있는 수박 껍질 깍두기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박 껍질 피클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썬 다음에 피클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깔끔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 우리가 여름이면 햇빛에 피부가 많이 그을리잖아요. 그때 이 수박 껍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수박 껍질에 비타민이 특히 많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간 다음에 얼굴에 팩을 해주시면 여름철 자외선에 지친 피부와 주름을 탱탱하게 펴줄 수 있고 수분까지 보충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염증에도 좋은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에는 먼저 말씀드린 효능들 외에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효능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수박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및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박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미백과 피부 미용에도 좋고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이 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피로 회복에도 좋은데요.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가 있고요. 아르기닌도 풍부해서 더위로 인한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복합제 중에 하나인 콜린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면역력도 강화해 줄 수가 있는데요. 수박의 이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서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수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지방 분해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도 탁월한데요. 특히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칼륨과 시트룰린 성분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과로를 했을 때 오는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농업식품 화학지식 저널에 따르면 수박 주스를 하루에 약 473ml 정도 마신 선수들은 근육통이 덜 발생하고 심장 박동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즈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식탁위의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이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면역력 강화나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과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즈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솔라닌은 이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이에요. 감자에 싹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죠.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는데 제발 이 설탕만을 피해 주시길 바래요.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두신 토마토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군이 사용되는데 비타민 B는 피로도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성분이죠.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는데 설탕 때문에 오히려 체내 흡수율이 감소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관 내 혈당도 상승되게 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에도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병을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면 암까지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되죠. 혹시 토마토 케첩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상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도 뿌려 먹고 다양한 요리에도 사용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실제로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가공 과정과 첨가물들에 의해서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예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 재료라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지고 치아도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얇아져
오히려 탈모가 오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이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돼요.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 속에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토마토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죠.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줘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실이 변비를 예방해서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면 35%의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 가열할 때 오히려 19% 정도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 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돼요.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줘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도 높여줘요.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 들기름을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가열하게 되면 산패가 돼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서 드시기를 바라겠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약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같은 중량이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 좋은데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에요.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데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죠.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의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합친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죠.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되죠. 취향에 따라 소금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아요.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도 높아져요.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가 돼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줄 수 있거든요. 비타민 C의 산화를 억제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륨이 오히려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 계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완전 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줘서 토마토의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줘요.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처럼 만들어주죠.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줘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다가 마무리될 때쯤에 접시에 옮겨 놓았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서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씩 첨가해 주셔도 되죠.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식품이 돼요.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예요.
토마토가 전립선 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도 발휘하기도 하죠.